하지만은 또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단백질에 관해서 한번 쭉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은 우리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자체가 그렇죠? 체조직, 근육조직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단백질 덩어리가 서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머리부터 발톱까지 다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죠. 네, 그래서 단백질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로 체조직, 근육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은 액틴이나 미오신, 그 다음 연골 뼈에 필요한 거는 콜라겐, 피부에 필요한 것도 콜라겐, 엘라스틴, 그 다음 머리카락, 손톱 이런 데 필요할 때는 필요한 단백질은 케라틴,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백질의 역할은 면역기능, 신체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차적으로 피부를 보호합니다. 피부에 아까 케라틴이라고 콜라겐이라고 했다고 했었죠. 그 콜라겐이 피부를 보호하는데 이 피부가 손상이 되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혈관에 있는 혈액 응고 물질인 단백질, 그 작용으로 혈액 응고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안에 면역 글로불린, 그것도 단백질입니다. 항체인데 그 항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성분은. 그런 단백질들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백질의 두 번째 역할이 면역 기능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역할은 서당이라고 해가지고 슈크로즈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서당인데요. 단백질의 역할이 효소, 그러니까 뭐 무슨 키나제에서 포도당, 이게 서당이 몸 안에 흡수되는 형태가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로 흡수되는데 그 분해되는데 필요한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큰 덩어리가 몸 안으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큰 덩어리가 잘라져야 되는데 이 잘라지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란 말입니다. 효소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 효소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고 또 우리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들의 구성 성분이 또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효소라든가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것이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신경 전달 물질로도 단백질이 사용되고 영양소 운반으로도 단백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히스티딘이라고 해가지고 히스티딘이라는 단백질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으로 변해서 이게 혈관 확장을 시키고 근육 수축을 시키고 또한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형돼가지고 항우울제, 식욕 조절, 우리 즐겁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글루탐산, 요거는 항산화작용이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비치라이트 해가지고 잘 맞으시는 거 있죠? 그게 항산화 물질입니다. 글루탐산이 몸 안에서 글루타치온으로 해서 그 단백질 물질이 되는 거고, 아르기닌은 이제 크레아티닌이라는 에너지 생산도 하는데, 아르기닌은 이제 그 근육 생성이나 성장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양소 운반이나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되고, 또 세포막 단백질로 사용되는데 세포막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우리 피 안에 그 빈혈 수치가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죠. 헤모글로빈 자체도 빈자로 끝나는 헤모글로빈 자체도 그것도 단백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또 지방도 지단백, 지질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지방도 흡수가 되고 이렇게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신경 전달 물질과 영양소, 각종 영양소를 운반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 성분입니다. 그 다음 또 단백질의 다섯 번째 역할은 산염기 평형을 이루고 또 수분 평형도 이룹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빨간색이 로우 pH, 이거는 산성입니다. 파란색은 하이 pH, 숫자가 높아지면 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H가 수분이죠, 그렇죠? 산염기, 이거를 적게 하고 많게 함으로써 우리 몸 안이 항상, 그래서 저번에 회신 도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셔요. 내 몸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고 싶은 검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셔요. 그거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게 우리 몸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변을 갑자기 봤는데 뭐 소변이 무조건 산성이라고 내 몸이 무조건 산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지만은 그 소변으로 봤을 때 내가 산성이라고 그랬을 때 무조건 나는 그럼 평생 나는 산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몸이 약간 산성이 되더라도 중성이 될 수 있도록,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몸은 애쓰고 있습니다. 염기로 가더라도 내 몸 안에 염기가 좋다 해서 염기로 가더라도 그 중성을 띈 그 염기 쪽만 무조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중립을 취하도록 우리 몸은 그렇게 평형을 유지하도록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산염기 평형을 이루고 수분도 우리가 소금으로만 산염기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혈관 내 단백질이 있어서 이 단백질도 수분 이동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혈관 내 단백질이 수분 그 평형 이루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 몸 구성 성분으로 기본 구성으로 단백질이 필요하고 면역 기능, 그 다음에 화학 반응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영양소 운반을 하는 데 쓰고, 또 산염기 평형, 수분 평형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단백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뭐냐?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소화 흡수가 돼서 몸 안에서 기능을 할 때 그게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의 다른 명칭입니다. 몸 안에서는 아미노산이 돼서 우리한테 흡수가 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아미노산이 되는데, 우리 몸 안에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불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 안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찾아서 먹어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필수 아미노산은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비타민 D는 햇빛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꼭 햇빛을 쬐야 되고, 햇빛을 못 쬐게 되면 비타민 D를 복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어주지 않으면 몸 안에서 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하셔야만이 이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 안에서 흡수돼서 우리 몸 안에 잘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 외에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불필수, 그러니까 몸 안에서 합성되는 아미노산인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 위에 보면은 어린이 2명이 있죠? 성장기에는 몸 근육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르기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는 그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성장기에 있는 사람, 우리 어른은 다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기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르기닌을 조금 부가적으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글루타민과 아르기닌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수술이나 부상이나 여러분이 어디 뭐 항암을 받고 피곤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부차적으로 일시적으로 글루타민이나 아르기닌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콩팥이 좀 망가지거나 이럴 때 콩팥에서 이게 재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세린이라는 그런 불필수 아미노산이 조건부로 가끔 필수 아미노산처럼 조금 더 복용하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나중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식사를 잘 하시면은 굳이 이거를 더 필요로 드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애우진 못,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는 줄줄줄 외워서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거, 그거는 그렇다지만 다 외우진 못합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의 역할을 좀 볼까요? 아르기닌은 면역력 증가, NK 세포 활성화, 동맥 확장 이런 역할을 하고요. 메치오닌은 지방대사 촉진, 페닐알라닌은 통증 감소, 두뇌 자극, 라이신은 위장 호르몬,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 이런 도움이 되고, 트리오닌은 지방간 억제, 면역력 증진 등등등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외워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면은 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은 골고루 다르게 다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필수 아미노산은 바깥에서 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인데
어느 한쪽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거는 완전 단백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팔각형을 이루면, 구각형을 이루면서 요것들이 다 100% 있을 때 이걸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필요량 이상 함유한 젤라틴을 제외한 동물성 단백질이나 대두를 보통 우리가 그 영양학적으로 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단백질에 대해서 요즘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50년간 1970년대하고 2020년대까지 50년간 음식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990년, 2020년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은 1인당 유제품이 1970년도에는 1년에 1.6kg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84kg를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예, 이제 뭐 중간에 뭐 어른들은 좀 적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유제품을 보면은 50년 동안 약 52배. 어마어마하죠? 예. 52배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육류도 우리가 1970년대에는 약 5.2kg를 먹었다면은 지금은 54.3kg를 지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잘 드시는 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고깃집 갔을 때 뭐 500g 이런 거는 뭐 조금 잘 드시는 분은 체육하시는 분은 뭐 2, 3kg도 드시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을 드시는 거죠. 네.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암에 대한 변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50년간의 음식 때문에 암의 변화가 한국인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고요. 그 다음 한국인이 유방암이 증가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 스트레스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추이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우유와 육류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 우유 섭취와 후성 유전 변화에 대한 여기 밑에 밀크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논문입니다. 이게 논문에 나온 거를 발췌했는데, 예. 이분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그 우유를 먹은 사람과 우유를 먹은 사람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유를 먹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는 지속적으로 우유를 먹지만은 점차 양을 늘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후성적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은 사람들, 이제 뭐 엄마가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기가 알레르기 때문에 진짜 극히 드물지만 못 먹는 애들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요거를 먹으면은 거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그 질병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위험도가 증가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모유를 먹은 사람을 보면은 질병에 대한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으로 그 우유를 먹는 사람은 그것도 그 각종 질병에 대한 그런 발병률이 점점 증가되고, 맨 밑에는 뭐라 그랬죠? 계속 우유를 먹는데 갈수록 우유량이 늘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질병의 발병률이 아주 그냥 증폭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도 멜릭이라는 그 박사가 이거는 논문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사람 외에는 사실 우유가 소의 젖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의 젖은 송아지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송아지를 보세요. 송아지는 50kg로 태어나서 얘 목표는 500kg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증폭되기 위해서 이 소가 그 우유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사람이 먹으면은 그만큼 이제 조금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IGF-1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이라고 해가지고 우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IGF-1은 세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장에 굉장히 필수적이긴 하지만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계속 높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야 할 세포가 살아남고 증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조금 필요하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필요가 없어져야 할 때는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암세포라든가 뭐 다른 양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그런 세포가 오히려 얘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게 더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으로써 우유 안에 가장 많은 IGF 구성 성분 많은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가 있음으로써 암이 더 자랄 수 있다는 이런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유와 암세포 성장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유는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2015년 논문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 지금 발췌를 해왔습니다. 또한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노출의 중요한 기관과 순환하는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의 수치 간의 관계. 우유에는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도 굉장히 제일 많지만은 그 외에 에스트로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은 항암제로 뭘 먹습니까? 항호르몬제를 드시죠, 그렇죠? 항호르몬제를 드시는데 에스트로겐이 많은 우유를 드시면은 안 되겠죠? 에스트로겐을 방지하는 약을 먹고 있는데 우유를 드심으로써 에스트로겐이 오히려 활성화되면은 그건 그런 모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판하는 우유가 저희 전립선 바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또 다른 논문에는 중국 성인의 유제품 섭취와 전체 암 및 부위별 암의 위험. 이 논문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감이 오세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같은 거, 난소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성 암입니다. 호르몬이 관계된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전립선암과 유방암은 남자의 전립선암과 여자의 유방암은 같은 꼴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여기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소암도 호르몬암이고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유제품 섭취 관련된 거기에서는 그것뿐 아니라 전체적인 암에도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그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유에 관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좀 성장을 급격하게 애기여서 청소년까지 우리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는 조금 섭취를 했더라도 지금 굳이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우유를 꼭 드셔야 되는 거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공육, 적색육 요 고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그 사실 고기는 국제암연구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세계 암협회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고기를 발암물질로 지정을 딱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이미 고기를. 그래서 보면은 그룹 1은 뭐냐 하면은 가공육입니다. 그래서 햄이나 베이컨이나 뭐 핫도그, 소세지, 각종 가공된 그 육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급 그룹 1 인체 발암물질로 그냥 아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적색육입니다. 빨간색 나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요즘 뭐 말고기도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말고기 그런 빨간빛을 드는 것은 그룹 2A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인체 발암 추정 물질. 어쨌든 발암이 된다는 얘기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또 다른 것들인데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미 고기를 발암 물질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제 얘기를 드리면서 느낌이 올 거예요. 전 선생님이 우유나 고기는 지금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 또 채식하니까 채식이 좋은 왜 좋냐 하는 걸 제가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 상위 몇 %에 있는 걸 제가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끝에 세 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거기 요게 이제 100g당 단백질의 함량입니다. 보시면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평균 약 20g에 100g당 20g, 5분의 1 정도 그렇죠? 5분의 1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저도 김이 이렇게 뭐 콩은 당연히 많은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김이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알았어요. 김에 100g당, 근데 김이 얇으니까 이제 양을 사실 많이 먹기는 힘들긴 하죠. 근데 지금 김이 거의 40g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분의 2가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장을 먹으면은 5분의 2, 반보다 조금 덜 되는 게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김이 38.6g, 검은 콩이 34.7, 대두, 녹두, 팥, 검은깨, 퀴노아 다 20g. 고기들과 똑같이 맞먹습니다. 아니면은 훨씬 더 많죠, 단백질이.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한 1년 전부터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다라 하는 그런 소식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표고, 아몬드, 뭐 들깨, 호두 전부 다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우리가 골고루 먹으면은 훨씬 더 고기보다 많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림을 해놨습니다. 김, 그 다음에 검은 콩, 대두. 그래서 대두는 또 완전식품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른 완전식품은 뭐라 그랬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완전식품이라고 했죠? 완전 단백질이라고 했죠? 대두는 9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한두 가지씩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김만 먹습니까? 김과 밥도 먹죠. 밥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뭐 2g, 3g이지만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단백질이 적지만 다 구성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만 먹는 게 아니죠. 김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그럼 된장국에 거기에 또 콩의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또 나물 같은 거, 이따 제가 나물도 말씀드릴 텐데 나물 안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면은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하루에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몸무게를 제가 보면은 40에서 50kg 그 사이가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몸무게 1000분의 1입니다. 내가 50kg면은 50g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60kg면은 60g, 40kg면은 40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물론 이제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는 거는 우리가 항암 작용 때문에 고용량을 극각하게 그 레벨 이상까지 올려서 항암 작용을 하도록 하는 건 있는데 우리가 먹는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예를 듭시다.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하루 우리가 얼만큼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나머지는 결국은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청소해내서 빼내기가 바쁩니다, 몸이.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과잉으로 섭취를 했을 때 굳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오셔서 나는 비타민이 뭐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더 드시고 싶다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병원의 식단에서 3분의 1 이상 반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은 비타민은 사실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니까 이제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뭐 잠깐 드시거나 이런 거는 뭐 제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그걸 섭취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싶고 뭘 먹기 싶어 하는 그 균형감이 잃어져 버립니다. 우리 직감 능력이
밸런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거를 잘못 깨달아가지고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여기서 식사를 반 정도 전으로는 드신다 하면은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보충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만약에 제가 50kg라면은 5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내가 아침에 50g 다 먹었다. 끝? 아닙니다. 하루에 2번이나 3번 나눠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흡수가 됩니다. 몸에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30kg는 아니지만 하루에 3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침에 10g, 점심에 10g, 저녁에 10g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때 대사될 때 필요한 그 단백질 뭐 한 10g 외에 나머지는 다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얘를 쓸려 청소를 하자면은 어디가 피곤합니까? 간하고 콩팥이 피곤합니다. 간하고 콩팥이 쓸데없이 피곤해서 그 수치가 너무 과잉되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바깥에서 고기를 많이 드신 분들, 뭐 항암하시고 이러신 분들, 항암할 때는 보면은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분들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지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왜냐면 필요 이상 단백질은 그때그때 조금 해야지 내가 쌓아둔다고 이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쌓아둬도 단백질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당분으로 변해가지고 몸 안에 에너지를 위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단백질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쌓아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필수 아미노산은 하루 용량 30kg일 때 30g 필요하면은 10g 이렇게 적당히 나눠서 드셔야지 한꺼번에 30g을 한꺼번에 먹는 것도 안 좋고 내가 일주일분 3, 7에 20일 210g을 한꺼번에 다 먹고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때 조금씩 먹어주고 나머지는 다 내가 점심때 필요할지라도 그거는 그 시간에 드셔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암과 싸워야 되는데 쓸데없이 간하고 콩팥하고 힘들어집니다. 그 청소해야 되느라고. 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콩류가 완전 단백질이고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콩밥이라든가 콩물이라든가 콩 발효식품 뭐가 있죠? 청국장, 뭐 그 다음에 낫또, 그 다음에 또 요즘 그 인도네시아의 발효 콩이 유행인데 템페라 그러던가요? 템페? 예, 템페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그거를 또 그게 맛은 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청국장 낫또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그게 템페라 해가지고 요즘 또 그게 또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볶은 콩은요. 콩을 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백질이 4배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셨을 때 조금 필요하시면은 볶은 콩을 좀 볶아서 뒀다가 조금 추가를 하시면은 그 단백질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많이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해조류. 아까 김 1등이었죠? 38점 얼마였죠? 김, 다시마, 파래, 매생이 이런 종류 해조류들을 여러분께서 드심으로써 피를 맑게 하시고 단백질 용량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섭취할 수가 있고 견과류 아까 아몬드, 호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거기 또 견과류에는 지방도 있으니까 하루 필요한 만큼 한 알, 5알, 10알 해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물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하다가 본 거는 말린 나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참 가을에 나물 날 때 곤드레, 뭐 취나물, 뭐 요즘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무쳐 주시는 거 있어요. 그런 나물은요 생나물보다 단백질로 따지면은 단백질만 따지면은 4배에서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고버섯을 말렸을 때 비타민 D 함유량이 높아져가지고 생 표고버섯보다 말린 표고버섯이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나물도 말렸을 때 단백질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다른 거 말린 나물이 생나물보다 더 좋다가 아닙니다. 생나물은 우리가 비타민이라든가 뭐 그 색채 있지 않습니까? 피토케미칼을 위해서는 생나물도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단백질로만 봤을 때는
말린 그런 나물들이 이 단백질이 생나물보다 4배에서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과잉이 되면은 결국은 암이 분열을 하고 막 자기 몸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단백질하고 지방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단백질이 과잉되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사람들 공평하게 매일 하루에 5,000개의 암세포가 몸 안에 생깁니다. 누구나. 그렇지만은 5,000개는 우리 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세 발에 핍니다. 누구나 잠 조금 자고 예, 조금만 쉬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전부 다 우리가 면역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크기가 자라면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매일 단백질 하면서 과잉으로 먹었을 때는 이게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잉 섭취하는 거는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아까 말씀드렸죠? 단백질이 과잉 섭취되면은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간에서 대사가 돼야 되고 그거를 열심히 내보내기 위해서 콩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암하시게 되면은 간, 콩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보호해야 되죠. 근데 이런 오바되는 음식으로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는 몸 안에 영향을 주니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거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씩 자주 드시고 콩, 해조, 견과류, 나물들 드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단백질이 진짜 아까 5가지 기능 있었죠? 그건 좋은 기능, 면역 기능까지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사용해서 약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그 영양과에서 그 엄기호 목사님, 재림연수원에 계시는 엄기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여기 지금 특별신앙 부흥회를 하죠. 이분이 굉장히 그 성경 말씀을 푸시면서 스스로 어떤 때는 감동해서 저기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막 오시기도 많이 하고 저희도 그거 보고 감동받고 이러는 건데 저희가 지지난주에 그 우리 직원 20명이 그 재림연수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연수를 맡고 왔습니다.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가 제 마음에 닫혀서 안에 담겨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2015년에 이 책으로 소비자 선정 1위에 미국에서 선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책이 정신과 의사 티모시 R 제닝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1쪽에 나온 그 말씀을 발제를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지 지난 20년이 넘도록 성경과 과학에서 그 답을 모색해왔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제 뇌에 대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과 과학으로서 같이 연합해서 그 답을 모색해왔다고 해요. 치유와 회복은 사랑에서 온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보면은 뭐 뇌파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논문을 여기 책을 쓰신 거를 저도 다 읽지는 못하고 이렇게 좀 훑어만 봤는데 치유와 회복은 사랑에서 온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없애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보다는 내가 진정한 성령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 하나님이 진짜다 하더라도 제가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 했습니다. 바른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몸과 치유의 회복도 중요하고 또한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치유와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거짓말이 없는 진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병원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단백질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있고 알고 있으나 잘못된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몸에 건강한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잘 섭취함으로써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식사할 때 또 저녁기를 볼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자연과 여러 가지 식사들 감사함으로 먹음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